사파이어의 기적. 히가시노 게이고. 미쿠는 예전에 자신이 작은 동네에 살고 있다고 생각했다. 쇼핑은 근처에서 다 해결할 수 있고 학교까지는 도보로 10분도 걸리지 않는다. 친구네 집에도 쉽게 오고 갈 수가 있다. 동네를 걸어가면 아는 사람이 말을 걸어오지 않는 경우가 오히려 더 드물다. 하지만 5학년이 되면서 그건 단순히 자신의 행동 반경이 좁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 아주 조금만 더 나아가도 그때까지 본 적이 없는 세상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를테면 그건 큼직한 오피스 빌딩이나 입구를 세련되게 꾸민 레스토랑 같은 것이다. 무슨 상품을 파는지 전혀 짐작할 수 없는 가게도 있었다. 의외의 장소에 신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도 5학년에 올라간 다음이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잠깐 마음 내키는 대로 평소와는 다른 길을 선택했다. 차들이 빈번하게 오가는 간선도로를 조금 벗어난 것뿐인데도 그쪽 길은 유난히 한산해서 마치 시간이 멈춰버린 것 같았다. 오래된 민가가 이어지고 드문드문 작은 상점이 나타났다. 하지만 그 상점들 대부분은 셔터 문이 내려진 채였다. 그런 집들 틈새에 파묻히듯이 그 신사는 자리 잡고 있었다. 작은 돌계단이 있고 그곳으로 올라서자 세전함이 놓여 있었다. 굵은 밧줄을 흔들자 머리 위에서 종이 땡그랑땡그랑 소리를 냈다.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작은 소리지만 입 밖에 내어 소원을 말했다. 미쿠의 집은 유복하다고는 할 수 없었다. 아버지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어머니 혼자 낮에는 슈퍼마켓에서 밤에는 이자카야에서 일하며 생활을 꾸려나갔다. 값비싼 장난감 따위 바랄 수도 없었다. 돈이 드는 놀이에 어울리는 것도 안 될 일이었다. 그래서 방과 후에도 미쿠는 혼자 있는 일이 많았다. 다른 아이들이 자꾸 부러워지기 때문이다.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항상 마음속으로 빌었다. 사치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다. 항상 지친 기세 그 어머니를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주고 싶었던 것이다. 세전함 앞에 서서 빌었다. 세전은 단돈 1엔도 넣지 못했지만 그저 그것뿐이었다면 그 뒤 미쿠가 매일같이 그곳에 드나드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집에 돌아가려고 붉은 기둥 문 밑을 지나던 참에 그를 알아보았다. 그는 신사를 둘러싼 돌층계 위에 있었다. 고양이 특유의 4개의 다리를 몸 밑에 감추고 한껏 웅크린 자세다. 흡사 철학적 난제를 궁리하는 듯 사려 깊은 표정으로 눈을 가늘게 뜨고 있었다. 연갈색 줄무늬였다. 이마에만 조금 진한 갈색이 몇 줄기 그어졌다. 미쿠는 가까이 다가갔다. 도망치지 않을까 했는데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힐끗 그녀 쪽으로 눈길을 던졌을 뿐이다. 왜 나한테 볼 일 있어? 라고 묻는 느낌이었다. 미쿠는 손을 내밀어 그의 몸을 쓰다듬었다. 털은 부드러워서 마치 새 붓 같았다. 그는 그르렁그르렁 목을 올렸다. 좋아해준다는 것을 알고 미쿠는 마음이 놓였다. 이윽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미쿠 쪽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날름날름 핥은 뒤 쿠옹 하고 울었다. 야옹도 아니고 야옹도 아니고 쿠옹 하고. 배고파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미쿠는 책가방을 열었다. 급식으로 나온 빵을 넣어둔 게 생각났기 때문이다. 그걸 잘게 떼어 그의 코끝에 대보았다. 그는 획 고개를 돌렸다. 뭐야 이거? 좀 더 괜찮은 거 없어? 라는 듯이. 미안해 라고 미쿠는 소리내어 사과했다. 내일은 꼭 더 맛있는 거 가져올게. 그는 콧끝을 움찔거렸다. 미쿠는 그것을 좋아, 기대할게 라는 뜻으로 해석했다. 다음날 방과 후 집에 가자마자 냉장고 안을 살펴보았다. 고양이가 좋아할 만한 것이 뭘까? 우메보시, 장아찌, 염교 등의 밑반찬, 그리고 날달걀. 그 애가 이런 걸 먹을 리는 없잖아.
그러는데 치즈 어묵이 눈에 들어왔다. 한 개를 빼서 호주머니에 챙겨 넣었다. 냉장고에는 그것 말고는 더 이상 눈에 띄는 게 없어서 과자를 넣어둔 찬장을 살펴보았다. 쿠키와 마시멜로가 있어서 그것도 호주머니에 넣었다. 마시멜로는 미쿠 자신이 먹고 싶었던 것이다. 호주머니가 불룩해진 채 신사에 가보았다. 어제 그 자리에 고양이는 없었다. 별 수 없이 종을 땡그랑땡그랑 울리고 나서 계단을 내려오자 나무 덤불 사이에서 쓱 그가 나타나 힐끗 미쿠를 올려다보았다. 너야? 또 왔어?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였다. 미쿠는 쪼그리고 앉아 호주머니에서 치즈 어묵을 꺼내 비닐을 벗겼다. 잘게 잘라 고양이 앞에 놓자 그는 신중하게 냄새를 맡은 뒤 슬쩍 핥아보았다. 하지만 입에 넣으려고는 하지 않았다. 왜 안 먹어? 미쿠가 물어도 고양이는 반응이 없었다. 치즈 어묵을 앞에 두고 지난번처럼 철학자 같은 표정으로 네 다리를 몸 밑에 감춘 채 한껏 웅크리고 있었다. 그럼 이건 어때? 이번에는 쿠키를 앞에 놓았다. 하지만 이건 잠깐 코끝을 대보았을 뿐 핥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전혀 자기 취향이 아닌 모양이다. 옆에 돌계단에 앉아 미쿠는 호주머니에서 마시멜로 봉지를 꺼냈다. 하나를 입에 넣고 저 멀리로 시선을 던졌다. 저녁 노을로 붉어진 하늘이 아름다웠다. 면바지 무릎팍에 뭔가 닿는 감촉이 있어서 흠칫했다. 바라보니 어느새 고양이가 곁에 다가와 그녀의 무릎에 앞발을 올려놓고 있었다. 몸통과 고개를 한껏 내밀어 마시멜로 봉지에 코를 대려 하고 있었다. 어라? 이거? 미쿠는 봉지에서 마시멜로를 꺼내 고양이의 코끝에 댔다. 그러자 그는 날름 핥아본 뒤 망설임 없이 덥석 베어 물었다. 우물우물 깨물어 꿀꺽 삼킨 뒤 다시 두 개째를 먹었다. 그것을 몇 번 되풀이하자 마시멜로는 모두 그의 뱃속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그는 아직 만족하지 않은 기색으로 코끝으로 봉지를 툭툭 건드렸다. 미쿠는 또 한 개 마시멜로를 내밀었다. 두 봉지째 마시멜로를 싹 비우고 만족했는지 고양이는 미쿠의 무릎 위에 올라앉아 그대로 동그랗게 몸을 말았다. 마치 어서 빨리 쓰다듬으라고 하는 것 같았다. 미쿠는 그의 몸을 쓰다듬었다. 그러자 그르렁그르렁 목을 울리는 소리가 울렸다. 그렇게 하고 있으려니 미쿠의 마음도 편안해졌다. 그날부터 학교에서 오는 길에 신사에 들르는 것이 일과가 되었다. 학교에 과자를 가져가는 것은 금지되어 있지만 몰래 마시멜로 봉지를 책가방 속에 감춰주었다. 미쿠는 고양이에게 곡식을 관장하는 신인 이나리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색깔이 꼭 유부초밥을 닮았기 때문이다. 신사의 명칭에 이나리라는 글자가 들어있는 것도 이유 중에 하나였다. 이나리에게는 목걸이도 달아주기로 했다. 떠돌이 고양이로 내버려두면 언젠가 보건소에서 데려갈 것 같았기 때문이다. 백엔샵에서 사온 분홍색 벨트로 목걸이를 만들어 채워주었다. 연한 갈색의 이나리에게 분홍색이 의외로 잘 어울렸다. 미쿠는 이나리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주된 화제는 장래의 꿈이었다. 미쿠의 꿈은 미용사가 되는 것이었다. 다양한 사람들의 머리를 그 사람이 가장 아름답게 보이도록 커트하고 염색하고 때로는 파마를 하고 세트를 말아주는 것이다. 미용실을 나설 때는 딴 사람으로 보일 만큼. 그리고 그들은 미쿠에게 감사 인사를 건넨다. 상상만 해도 가슴이 뛰었다. 물론 소리내어 말한 것은 아니었다. 이나리의 몸을 쓰다듬으며 마음속으로 속삭인 것이다. 그러면 이상하게도 이나리가 응해주는 말소리가 들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거 꽤 괜찮은 꿈이네. 하지만 그러려면 공부도 열심히 해야지. 수학은 질색이라느니 뭐니 해서는 안 돼. 수학 따위 미용사와는 상관없다고? 그렇지 않아.
잔돈을 잘못 내주면 큰일이잖아. 게다가 역시 고등학교쯤은 졸업해야지. 고등학교에 가려면 수학도 꼭 필요해. 이나리와 함께하는 시간은 미쿠에게는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것이 되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이나리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치유되었다. 그런데 그 이나리가 사라졌다. 여느 때처럼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신사에 들렀고 여느 때처럼 굵은 밧줄을 흔들어 세전함 위에 종을 울렸다. 하지만 그것을 신호로 나타났어야 할 이나리가 아무리 기다려도 미쿠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상하네 라고 생각하면서 그날은 집에 돌아왔다. 하지만 다음날 방과 후 신사에 도착해 찾아보았지만 역시 이나리는 없었다.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이나리는 보이지 않았다. 신사에는 작은 사무실이 딸려 있어서 사람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했다. 미쿠는 한 번도 말을 나눈 적은 없지만 용기를 내어 그곳에 있던 사람에게 물어보았다. 상대는 백발머리의 아저씨였다. 그러고 보니 그 고양이가 요즘 통 안 보이는구나. 아저씨는 이나리의 존재는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았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세요? 미쿠의 물음에 아저씨는 쓴 웃음을 지었다. 글쎄다. 떠돌이 고양이니까 어딘가 다른 곳으로 둥지를 옮긴 게 아닌가? 그럴 리가 없다고 미쿠는 생각했다. 이나리가 마음대로 어딘가로 갈 리는 없다. 적어도 나한테 아무 말도 없이. 하지만 그 뒤에도 이나리는 눈에 띄지 않았다. 점차 미쿠도 신사에 걸음을 하지 않게 되었다. 그런 식으로 2주일쯤 지났을 무렵이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간선 도로가의 인도를 걷고 있던 미쿠의 눈에 익숙한 것이 뛰어들었다. 가드레일 기둥 하나에 분홍색 벨트가 묶여 있었던 것이다. 급히 뛰어가 확인했다. 틀림없었다. 이나리에게 채워준 그 목걸이였다. 미쿠가 직접 만든 것이라서 잘못 볼 리가 없었다. 어떻게 된 거지? 어떻게 된 거야? 혼란스러운 머릿속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생각해 보았다. 곧바로 답은 찾아졌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머리가 거부하고 있었다. 목걸이가 묶여있던 가드레일 밑에는 꽃이 놓여 있었다. 길가에 꽃이 받쳐진 것이 어떤 의미인지 어린 미쿠도 잘 알고 있었다. 뭔가의 원인으로 그곳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이 있다는 뜻이다. 아니, 반드시 사람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아무튼 누군가의 목숨이 상실된 것이다. 미쿠의 하루 일과는 신사에 드나들던 것에서 목걸이가 묶여있던 가드레일을 지켜보는 것이 되었다. 누가 그곳에 꽃을 바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미쿠가 처음 발견했을 때 꽃은 아직 싱싱한 새꽃이었다. 어쩌면 정기적으로 꽃을 바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했던 것이다. 다행히 근처에 작은 공원이 있어서 거기에 앉아 문제의 가드레일을 내다볼 수 있었다. 그렇기는 해도 하루 24시간 지키고 있을 순 없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1시간 남짓 벤치에 앉아 책을 읽거나 쉬는 척하면서 상황을 살펴볼 뿐이었다. 이런 짓을 해봤자 쓸데없다. 꽃을 바친 사람은 찾아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미쿠 자신도 생각했다. 단순히 한때의 위안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감시를 시작하고 일주일이 지난 날 예상 밖의 일이 일어났다. 공원 옆에 소형 트럭 한 대가 멈춰서더니 안에서 몸집이 큼직한 운전기사가 내려섰다. 그는 작은 꽃다발을 손에 들었고 방치되어 있던 시든 꽃을 치우고 대신 그것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뭔가 기원을 올리듯 얼굴 앞에서 손으로 허공을 긋더니 이윽고 발길을 돌려 트럭에 올랐다. 미쿠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섰다. 틀림없다. 저 운전기사가 이나리의 목걸이를 가드레일에 묶어둔 것이다. 그녀는 뛰었다. 소형 트럭에 엔진 걸리는 소리가 들렸다. 여기서 놓치면
두 번 다시 만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슬슬 출발하려는 소형 트럭 뒤를 미쿠는 있는 힘껏 쫓아갔다. 잠깐만요 라고 큰 소리로 외치며 손을 내저었다. 이윽고 소형 트럭이 속도를 늦췄다. 길가에 붙여 정지하더니 운전석 문이 열렸다. 짧은 머리에 각진 얼굴형의 남자가 의아한 듯 얼굴을 내밀었다. 왜 그러니? 무슨 일이야? 미쿠는 뛰어가서 숨을 헐떡이며 물었다. 아저씨, 저 꽃은 뭐예요? 저기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운전기사는 미간에 주름을 잡았다. 왜 그런 걸 물어보는데? 왜냐면 이라고 미쿠는 말했다. 이나리의 목걸이가 이나리? 고양이예요. 운전기사의 눈이 흠칫 놀란 듯 커졌다. 내 고양이였어? 아니요. 제 고양이는 아니지만 친하게 지내던 고양이라서. 그렇구나 라고 운전기사는 중얼거렸다. 그리고 소형 트럭의 엔진을 끄고 내려왔다. 지나치게 속도를 올린 것도 한눈을 판 것도 아니었다 라고 운전기사는 말했다. 그냥 보통으로 달렸어. 근데 갑자기 그 고양이가 앞을 가로질러 튀어나오고 미처 피할 새가 없었어.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퍽 하고 부딪히는 감촉이. 감촉이라는 건 말이 좀 이상한가? 아무튼 그런 느낌이야. 내려가 봤더니 그 고양이가 쓰러져 있었어. 축 늘어져서 전혀 움직이지도 않고.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했지만 그냥 내버려둘 수도 없고. 스마트폰으로 검색해보니까 바로 근처에 동물병원이 있길래 거기로 데려갔어. 하지만 역시 소용없었어. 내장이 뭔가 잘못돼서 도저히 살려낼 수가 없다는 거야. 사체는 병원에서 처리해준다고 해서 그 목걸이만 받아들고 돌아왔어. 하지만 아무래도 뒷맛이 씁쓸해서 저렇게 꽃이나마 올려주고 있는 거야. 이야기를 듣는 사이에 미쿠는 울고 싶어졌다. 역시 이나리는 죽어버린 것이다. 운전기사는 이나리를 데려갔던 병원을 알려주었다. 분명 가까운 곳이기는 했지만 걸어서 갈 수 있을 정도는 아니었다. 가보고 싶다면 내가 태워다 줄까? 운전기사가 말했다. 어차피 지나가는 길이니까. 낯선 사람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차에 타서는 안 된다. 라고 어렸을 때부터 배웠다. 하지만 미쿠는 고개를 끄덕였다. 차에 치인 고양이가 마음에 걸려 내내 꽃을 바치는 사람이라면 나쁜 사람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다. 운전기사가 안내해준 곳은 하얗고 큰 건물이었다. 미쿠는 동네 작은 동물병원을 상상했었기 때문에 의외였다. 이미 시작한 일이니 내친 김에 라면서 운전기사는 미쿠와 함께 차에서 내렸다. 병원 접수처 앞에 서서 뭔가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며칠 전 데려온 고양이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해보는 것 같았다. 역시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 피할 수 없는 사고였다는 말도 아마 거짓말은 아닐 것이다. 넓은 대기실에 사람들 여러 명이 앉아 있었다. 모두 개나 고양이를 데리고 와 있었다. 길을 잘 들였는지 어떤 반려동물도 얌전히 주인 곁에 있었다. 어쩌면 뭔가 병이 들거나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힘이 없는 것뿐인가? 어찌됐건 살아있으니 그나마 낫다고 미쿠는 생각했다. 이나리는 이미 이 세상에 없다. 돌아올 수 없다. 이나리 하고 마음속으로 불러보았다. 이제 그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을 수 없는가? 라고 생각하니 견딜 수 없이 슬퍼졌다. 이나리. 그때였다. 미쿠의 마음속에 문득 뭔가 들어오는 기척이 있었다. 그것은 속삭이는 소리 같기도 하고 그리운 냄새 같기도 하고 따뜻한 바람 같기도 했다. 미쿠는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보았다. 진찰실로 향하는 문 말고도 또 하나 다른 문이 있고 간호실이라고 표시되어 있었다. 그곳에서 부부인 듯한 남녀 2명이 나오는 참이었다. 출입은 자유로운 모양이었다.
미쿠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뭔가의 기척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안에 들어가니 수많은 케이지가 줄줄이 놓였고 입원 중인 것으로 보이는 개나 고양이가 웅크리고 있었다. 좁은 공간에 갇힌 그 모습은 불쌍해 보였다. 미쿠의 모습을 보고 포메라니안이 힘없이 꼬리를 흔들었다. 그리고 그 안쪽에 또 하나의 문이 있었다. 관계자 외 출입 금지라는 공지문이 붙어 있었다. 하지만 미쿠는 그 문에서 시선을 뗄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을 수런거리게 하는 것의 정체가 그 건너편에 있는 것만 같아서 견딜 수 없었다. 침을 꿀꺽 삼키고 손잡이를 돌렸다. 열쇠가 잠겨있지 않아 문은 아무런 저항 없이 열렸다. 어슴푸레한 복도가 이어졌다. 미쿠는 머뭇머뭇 걸음을 옮겼다. 가슴의 수런거림이 점점 더 높아져 갔다. 하지만 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복도 끝에서 다시 케이지인 듯한 것이 보였다. 이쪽은 상당히 컸다. 특수한 동물을 넣어두기 위한 것일까? 하지만 안에 있는 것은 한 마리의 고양이였다. 털이 긴 종으로 체격은 중간쯤이었다. 케이지 한가운데 가만히 앉아 있었다. 미쿠는 눈이 큼직해졌다. 그 고양이는 명백히 다른 고양이와는 다른 특징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니, 그것만이 아니었다. 다음 순간 누군가 어깨를 잡는 바람에 하마터면 비명을 지를 뻔했다. 소리를 내지 못한 것은 공포와 놀람이 너무 컸기 때문이다. 돌아보니 하얀 의사옷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다. 여기서 뭐하고 있지? 남자가 물었지만 미쿠는 대답할 수 없었다. 입만 뻐끔뻐끔 움직였을 뿐이다. 남자는 케이지 앞에 있던 커튼을 급히 닫았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 고양이에 대한 것은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 알았지? 라고 다짐을 하고 그는 미쿠의 얼굴을 지그시 들여다보았다. 미쿠는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한 채 깊숙이 머리를 2번 끄덕였다. 남자에게 등을 떠밀리듯이 미쿠는 그 자리를 나왔다. 조금 전에 간호실로 돌아오자 남자는 출입금지 공지문이 붙은 문에 열쇠를 채웠다. 대기실에서는 소형 트럭 운전기사가 내내 미쿠를 찾아다닌 모양이었다. 어디 갔었어? 라고 조금 화난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해요. 입원 중인 동물들을 보느라. 그랬어? 아니, 잠깐 한마디쯤 해주고 갔으면 좋았잖아. 그렇게 말하고 운전기사는 목소리를 낮춰 뒤를 이었다. 그 고양이 말인데 역시 살려내지 못한 모양이야. 유채는 업자에게 부탁해 화장해달라고 했대. 유골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른다는구나. 네. 미안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집이 어디지? 태워다 줄게. 미쿠는 고개를 저으며 혼자 갈 수 있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간호실 쪽을 돌아보았다. 하얀 옷을 입은 조금 전의 의사가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는 미쿠에게 차가운 시선을 던지고 있었지만 쓱 얼굴을 돌리고 문을 열더니 그대로 안으로 사라졌다. 큼직한 바구니 안을 들여다보고 니시사는 한숨을 내쉬었다. 갓 태어난 아기 고양이 5마리가 밀치락달치락 어미 타바사의 젖을 다투고 있었다. 누가 봐도 귀엽다고 느낄 만한 풍경이지만 니시나의 마음은 착잡했다. 타바사는 암컷 친칠라 실버 고양이다. 혈통도 확실하고 털의 결도 곱다. 이번에 태어난 새끼들은 흰색이 3마리에 회색이 2마리. 모두 나름대로 생김새가 예뻐서 아마도 여기저기 알리면 키워줄 사람은 쉽게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도 여기까지가 한계야.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옆에 소파에서 뜨개질을 하던 아내가 쓴 웃음을 지었다. 드디어 포기할 마음이 든 모양이지? 딱 한 번만 더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긴 한데. 안 돼. 새끼 고양이를 돌봐주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걷어줄 사람을 찾기도 힘들어.
그거야 나도 알지. 당신이 고생 많았어. 니시사는 올해 60이 된 아내 쪽을 돌아보았다. 그녀 옆에는 실버 그레이의 고양이가 자고 있었다. 지난번 타바사의 출산으로 태어난 아이지만 결국 새 주인을 찾지 못해 직접 기르기로 했던 것이다. 근데 라고 니시사는 강한 미련에 아쉬워하며 말했다. 다음 판에는 꼭 성공할 것 같은 마음이 든단 말이야. 안 돼. 아내는 손을 멈추고 딱 잘라 말했다. 지금까지 몇 마리 태어났는지 알기나 해? 니시사는 얼굴을 찌푸렸다. 그야 알지. 나도 그걸 안 세어본 건 아니야. 지난번까지 모두 10마리야. 이번이 5마리였으니까 모두 합해 15마리. 여보, 내가 자꾸 잔소리하는 것 같지만 만일 이번에 7마리가 태어나면 어쩌나 하고 내내 걱정했었어. 글쎄, 그럴 걱정은 없다고 말했잖아. 타바사가 저 몸으로 7마리씩 낳을 일은 없어. 실제로 5마리로 끝이잖아. 어쩌다 운이 좋았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번으로 끝이야. 다음에 또 임신하면 1마리로 끝날 리는 없으니까. 그래도 그건 어차피 징크스잖아. 괜히 겁낼 거 없을 텐데. 무슨 소리야? 그런 안이한 생각으로 규칙을 깼던 사람들이 예외 없이 저주를 받았다는 거 당신도 모르지 않잖아. 그야 그렇지만. 그만 포기해. 아내는 강한 어조로 말하고 다시 뜨개질을 시작했다. 기어코 계속할 거라면 나하고 헤어진 다음에 해. 나까지 그 저주에 휘말리고 싶지 않으니까. 니시사는 입가를 삐뚤음하게 틀고 해싱해싱해진 머리를 긁적였다. 알았어. 그나저나 그렇게 되면 애들 아빠는 어떻게 하지? 우리 집에 놓아둘 수도 없고. 나는 어느 쪽이건 상관없어. 하지만 계속 기를 거라면 거세해야지. 아니면 어딘가의 브리더에게 양도하는 방법뿐이네. 받아줄 사람이 있긴 할까? 아내는 부지런히 손을 움직이면서 고개를 갸우뚱했다. 프로 브리더들 사이에서는 사파이어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정설이 된 모양이던데. 반려동물로 받아줄 사람은 있지 않을까? 기르는 것만으로도 자랑거리가 될 텐데. 2년 전이라면 또 모르지만 지금은 좀. 나는 우리 집에서 여생을 보내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해. 지금까지 여러 주인을 전전해왔으니까 이제 슬슬 한 곳에 자리 잡게 해줘야지. 거세하고? 그건 물론이야. 아내는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저주받고 싶진 않으니까. 니시사는 끙차하고 몸을 일으켰다. 어디 가려고? 왕의 심기가 어떠신지 가보려고. 거실을 나와 옆방으로 갔다. 문에는 고양이가 드나들 수 있게 작은 출입구가 만들어졌다. 이곳뿐만이 아니다. 이 집의 모든 문이 그런 것이다. 정년 퇴직 후의 취미로 고양이 브리더를 시작했을 때 그런 식으로 개조했다. 하지만 브리더도 이제는 그만둘 때라고 생각했다. 아니, 실제 벌써 몇 년 전에 그만두려고 했었다. 체력적으로 힘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양이 한 마리와의 만남이 그 생각을 돌려놓았다. 이 고양이로 마지막에 다시 한번 꽃을 피우고 싶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정원을 마주한 서양식 박이다. 넓은 출창이 달려있었다. 그곳이 유독 마음에 든 모양이어서 왕의 방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리고 여느 때처럼 그는 그곳에 있었다. 정원 쪽을 향하고 유유히 앉아 있었다. 햇빛을 받아 긴 털이 반짝였다. 연한 파란색으로. 처음에 이곳에 왔을 때는 좀 더 선명한 파란색이었다. 2년 전이라면 또 모르지만 이라고 아내가 말했던 것도 고개가 끄덕여진다. 최근 들어 부쩍 파란빛이 옅어지고 있었다. 수컷 페르시아 고양이다. 이름은 사파이어. 물론 그 털 색깔에서 나온 이름이다. 러시안 블루라는 고양이 종이 있지만 그건 털 색깔이 그냥 회색이어서 공치사로라도 파란색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사파이어의 털은 완전한 블루였다. 처음 본 사람은 반드시 말하곤 했다. 염색한 거 아니냐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은 한동안 길러보면 금세 알 수 있다. 새로 생기는 털이 보기에도 선명한 파란색인 것이다. 출생에 대해 상세한 것은 알려져 있지 않다. 이탈리아의 부호가 기르고 있었는데 사업에 실패하고 자살하는 바람에 경매에 나온 것을 일본인 사업가가 낙찰했다라는 것이 가장 오래된 기록이다. 하지만 그 일본인 사업가도 급사하고 말았다. 가족과 함께 떠난 여행지에서 승선한 배가 침몰한 것이다. 사파이어는 그의 자식인 6마리 새끼 고양이와 함께 집에 남겨두었기 때문에 무사했다. 그렇다. 사업가는 사파이어의 자손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다.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파란 털을 가진 고양이 종을 만들어낸다면 반려동물 사업에 일대 혁명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은 확실했다. 사파이어는 그 다음 주인에게로 옮겨져 갔다. 그 주인도 파란 페르시아 고양이의 번식을 꾀했다. 하지만 몇 번을 도전해도 태어나는 새끼 고양이는 평범한 털 색깔을 갖고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 주인도 사망하고 말았다. 산길을 운전하고 가다가 핸들을 미처 꺾지 못해 추락사고를 일으킨 것이다. 원인은 불명이었다. 운전 실수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었다. 사파이어가 그 주인에게 간 지 1년째였다. 사고가 일어난 것은 사파이어에게 17마리째의 새끼가 태어나고 사흘 뒤의 일이었다. 주인은 번식을 위해 3마리의 암컷 페르시아 고양이를 구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어떤 암컷 고양이도 파란색 털의 새끼를 낳지 못했다. 신비한 매력을 가진 파란 페르시아 고양이는 그 뒤에도 여러 주인의 손에 넘어갔다. 호사가도 있는가 하면 프로 브리더도 있었다. 어떻든 그들의 목적은 세상에도 희귀한 파란색 털의 혈통을 만들어내는 것이었다. 그 꿈은 어느새 사파이어의 기적으로 불리게 되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도전한 끝에 실패하고 사라졌다. 단지 좌절하는 것뿐이라면 그나마 다행이었다. 문제가 중대한 것은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만큼 주인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것이다. 이윽고 한 가지 징크스가 전해지게 되었다. 사파이어의 새끼를 얻으려 한다면 16마리까지만 하라. 17마리째의 새끼 고양이가 태어나면 그로부터 며칠 이내에 죽음이 찾아온다. 왜 17마리인지는 알지 못한다. 하지만 한 가지 썰이 있다. 페르시아 고양이의 기원은 16세기에 이탈리아에 건너온 장모종의 고양이라고 전해진다.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17은 불길한 숫자로 여겨진다. 17을 로마 숫자로서 그 순서의 배열을 바꾸어 보면 이것은 나는 살아있다 라는 의미의 라틴어인 VIVO의 과거형으로 나는 살았었다. 즉 지금은 죽었다 라는 뜻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징크스란 적당히 꾸며낸 것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사파이어의 저주에는 확고한 증거가 있었다. 주인들이 목숨을 잃은 상황은 이 조건에 딱 맞아떨어진다. 목숨을 잃지 않은 주인은 모두 17마리째의 새끼를 만들기 전에 사파이어를 내놓았던 것이다. 사파이어가 니시나에게 건너온 것은 2년 전이다. 브리더 동료가 번식에 도전했다가 역시 잘 되지 않아 단념했다고 해서 그가 양도받기로 했다. 니시나의 집에는 건강한 암컷 페르시아 고양이 타바사가 있었다. 은빛 털은 때로는 푸르스름하게 보이는 일도 있었다. 그녀라면 기적을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했던 것이다. 하지만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타바사가 낳은 15마리의 새끼 고양이는 모두 평범한 페르시아 고양이였다. 물론 타바사 때문은 아니었다. 니시나는 손을 내밀어 사파이어의 등을 쓰다듬으려고 했다. 하지만 손끝이 닿을락 말락하는 참에 파란 털의 왕은
고개를 들어 쓱 노려보면서 크윽 하고 낮게 부르짖었다. 마치 마음대로 내 몸에 손대지 말라는 듯이. 이런 때 억지로 만지려 들면 자칫 물리기도 한다. 관상용으로서는 모르겠으나 이 고양이는 애완용으로는 전혀 적합하지 않다. 이전 주인도 도무지 사람을 따르지 않는 녀석이라고 말했었다. 품에 안으려 하면 스르륵 빠져나가고 무릎에 앉히는 일 따위는 아예 불가능했다. 먹이만 해도 접시에 담아준 것 외에는 결코 먹지 않았다. 인간이 손으로 먹여주려고 하면 저기를 드러내며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올렸다. 그 점에 대해서는 두 가지 썰이 있었다. 하나는 이전 주인에게 의리를 지키려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첫 주인이자 선박 침몰로 사망한 사업가의 집에서는 사람을 잘 따랐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주인의 무릎에 기분 좋게 앉아있는 사진이 남아있다. 또 한 가지는 질병이 원인이 아니냐는 썰이었다. 사파이어는 전에 심각한 지병이 있어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가까스로 그 병은 이겨냈지만 치료의 영향으로 성격이 변해버린 게 아니냐고들 하는 것이다. 사실인지 거짓인지는 알 수 없었다. 사파이어가 니시나에게 왔을 때 이미 사람을 따르지 않는 고양이였던 것은 사실이다. 니시나에게는 자주 이용하는 동물병원이 있었다. 원장과는 20여 년을 알고 지낸 사이다. 오늘은 사파이어의 거세 수술에 대해 상의하기 위해 찾아가기로 했다. 케이지 안에는 사파이어가 있었다. 얌전히 들어갈 리 없어서 아내와 둘이 힘으로 밀어 넣었다. 둘 다 손에 가죽 장갑을 꼈다. 자칫하면 할퀴려고 덤비기 때문이다. 병원에 도착하자 그새 새로 수리해서 바로 옆에 반려동물 미용실이 문을 열었다. 대기실을 그쪽과 같이 쓰고 있어서 안의 상황을 볼 수 있었다. 미용사인 듯한 젊은 여자가 커다란 개의 털을 깎아주고 있었다. 그래요. 역시 단념하기로 하셨군요. 체격 좋은 조수의 힘을 빌려 사파이어의 혈액을 채취한 뒤 백발머리의 원장은 절절한 어조로 말했다. 파란 털의 새끼 고양이 좀 보고 싶었는데 안타깝네요. 기적이란 그리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니시나는 케이지 안을 보며 말했다. 그건 어때요? 클론을 만든다는 건? 자손은 아니지만 불린다는 점에서는 똑같잖아요. 니시나는 그만 질렸다는 얼굴로 손을 내저었다. 이전에 도전한 사람이 있었어요. 돈을 엄청 들여서. 그런데 낳아놓고 보니 그냥 흰 고양이였답니다. 유전자가 똑같아도 반드시 색깔이 똑같이 나온다고 할 수 없는 모양이에요. 세계 최초의 클론 고양이도 삼색 고양이의 유전자를 물려받았는데 색깔은 두 가지였다나 어쨌다나. 그렇습니까? 아닌 게 아니라 기적은 쉽게 일어나지 않는 모양이군요. 원장은 어깨를 움츠렸다. 혈액검사 결과를 본 뒤에 수술 타이밍을 정하자고 해서 니시나는 일단 진찰실을 나왔다. 대기실에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으려니 옆에 미용실에서 젊은 아가씨가 나왔다. 아직 20살이 안 되었을 것이다. 면바지에 트레이너 차림이었다. 그녀는 니시나 앞을 지나가던 참에 발을 멈추고 옆에 놓인 케이지 안을 들여다보았다. 깜짝 놀란 듯 눈을 둥그렇게 뜨고 있었다. 희한하지, 파란색 고양이. 미리 말해두겠는데 이건 염색한 게 아니야. 하지만 니시나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은 것처럼 그녀는 진지한 표정으로 케이지를 들여다보았다. 아무래도 호흡까지 조금 거칠어진 것 같았다. 그리고 조그맣게 이날이 라고 중얼거렸다. 어? 라고 그녀는 니시나 쪽을 향했다. 잠깐 안아봐도 될까요? 아니, 안 하는 게 좋을 거야. 이 녀석 성격이 워낙 까다로워서 사람을 따르지 않는다고 할까, 포악하다고 할까. 그래도 안아보고 싶어요. 안아보게 해주세요. 그녀는 머리를 숙였다.
이거 참 난처하네. 나야 괜찮지만 자칫하면 물릴 수도 있다니까. 게다가 케이지에서 한번 나오면 다시 넣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야. 그때는 저도 도와드릴게요. 부탁합니다.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부탁을 하니 도저히 안 된다고 거절할 수 없었다. 상대는 동물을 다루는데 익숙한 사람이다. 뭐 괜찮겠지라는 마음이 들었다. 그러면 잠깐만 안아봐요. 처음 손을 댈 때 특히 조심해야 돼. 네, 라고 대답하고 그녀는 케이지의 투명 문을 열었다. 그러고는 망설이는 기색도 없이 두 손을 안에 넣었다. 금세라도 사파이어가 성을 내며 그녀의 손을 깨무는 건 아닐까 하고 니시나는 조마조마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없었다. 아가씨의 품에 안긴 상태에서도 사파이어는 지극히 얌전했다. 그녀는 옆에 의자에 앉아 무릎 위에 사파이어를 앉혔다. 그래도 사파이어는 전혀 날뛰는 기색이 없었다. 그러기는커녕 그녀가 등을 쓰다듬어 주자 그르렁그르렁 목을 울리는 것이었다. 믿을 수가 없네. 니시나는 저절로 신음소리가 흘러나왔다. 아무리 동물을 다루는 데는 프로라고 해도 이 녀석이 금세 이렇게 잘 따르다니. 아가씨는 뭔가 생각이 난 듯 얼굴을 들었다. 그리고 니시나에게 물었다. 여기에 좀 더 계실 거예요? 응, 딱히 급한 일은 없어. 그럼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렇게 말하고 그녀는 사파이어를 의자에 앉혔다. 그러고는 얌전히 기다려야 해 라고 한 뒤 종종 걸음으로 사라져갔다. 이 또한 놀랄 일이었다. 그녀가 하라는 대로 사파이어가 의자 위에 예의 바르게 앉아있는 것이었다. 그녀가 간 쪽을 지그시 쳐다보고 있었다.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싶어서 니시나는 손을 내밀어 보았다. 하지만 등줄기에 털에 손이 닿자마자 사파이어는 획 돌아보며 캬 하고 위협했다. 당장이라도 덤벼들 것 같아 급히 손을 걷어들였다. 조금 전에 아가씨가 돌아왔다. 손에 하얀 봉지를 들고 있었다. 그러자 뭔가를 알아본 것처럼 지금까지 얌전히 앉아있던 사파이어가 의자 위에서 몸을 일으켰다. 나아가 쿵 하고 울었다. 니시나가 여태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어리광을 부리는 듯한 귀여운 소리였다. 아가씨가 봉지에서 뭔가를 꺼내들었다. 마시멜로였다. 그것을 사파이어의 얼굴에 가까이 댔다. 그러자 더욱더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사파이어가 고개를 길게 빼고 냄새를 맡는가 싶더니 그 마시멜로를 덥석 입에 문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몇 번이고 몇 번이고 거듭 받아먹어서 마침내 마시멜로 한 봉지를 다 먹어치웠다. 이럴 수가 있나? 라고 니시나는 말했다. 마시멜로를 먹는 것도 놀랍지만 무엇보다 사람이 손으로 주는 것을 덥석 받아먹다니. 아가씨, 무슨 마법을 쓴 거야? 하지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대신 눈주위가 순식간에 붉어졌다. 역시 그렇구나. 이날이었어. 역시 이날이었어. 그러고는 감개무량한 듯 눈물을 주르륵 흘리며 사파이어를 끌어안았다. 파란 털의 왕은 여기에서도 날뛰는 일이 없었다. 그러기는커녕 그녀의 뺨을 할짝할짝 핥기 시작했다. 그 병원은 니시나가 사파이어의 거세 수술을 받으려고 했던 동물병원과는 건물 크기도 부지 면적의 넓이도 근무하는 사람 수도 전혀 달랐다. 애초에 병원이 아니었다. 정식 명칭에 연구소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것이다. 동물 치료도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연구의 일환으로서 하는 모양이었다. 그 연구소의 응접실에서 니시나는 한 사람을 마주하고 앉았다. 하얀 피부에 얇은 입술이 약간 냉철한 인상을 빚어내는 인물이었다. 의학 박사 학력이 들어간 명함에 의하면 이름은 안자이였다. 니시나 씨가 보내주신 편지를 보고 상당히 놀랐어요. 안자이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 고양이의 정체를 알아보는 사람이
이슬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으니까요. 어린아이는 역시 감수성이 뛰어나군요. 현대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뭔가가 분명히 있는 모양입니다. 어린아이라고 해도 18살의 아가씨예요.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했다고 하던데. 바로 그 동물 미용실의 아가씨다. 이름은 미쿠라고 했다. 원래는 사람 머리카락을 손질하는 미용사가 되고 싶었는데 고등학생 때 동물 미용사에 대한 것을 알고 방향을 전환했다고 한다. 제가 만났을 때는 아직 어린애였죠. 출입금지 구역에 몰래 들어와 사파이어를 목격한 모양이에요. 그게 사파이어의 수술이 끝나고 한 달쯤 지난 다음이었을 겁니다. 그 수술이라는 게 바로 그 수술이었군요. 니시나는 슬쩍 시선을 들어 상대를 보았다. 앉아있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 수술입니다. 니시나는 들고 온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다. 몇 년 전의 신문 기사를 프린터로 인쇄해 온 것이다. 제목은 이런 것이었다. 고양이의 뇌 전체 이식기술 확립, 이미 몇몇 살의 성공. 그 동물 미용사 아가씨는 처음 사파이어를 봤을 때 자신이 좋아했던 고양이의 기척을 느꼈다는군요. 아니, 그보다 그 기척에 이끌려 수수께끼 같은 그 병실에 들어갔는데 신기한 파란색 고양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만 듣고는 나도 별 생각이 없었는데 병원 이름을 듣고 보니 뭔가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았으니까요. 이윽고 이 기사를 봤던 게 생각났죠. 그래서 이번에 연구 책임자인 교수님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안자이는 한숨을 흘렸다. 멋진 추리력이십니다. 편지에서도 말했었지만 이 일을 공개적으로 밝힐 생각은 없어요. 그저 진실을 알고 싶을 뿐이죠. 그 동물 미용사 아가씨에게도 알려주고 싶고. 그러니 이야기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안자이는 굳었던 입가를 풀고 웃으면서 팔짱을 꼈다. 네, 모두 말씀드릴 생각으로 이렇게 만나 뵙기로 했습니다. 편지에 의하면 니시나 씨도 파란 털 고양이 만들기에 뛰어든 적이 있었던 모양이던데요. 그렇다면 사파이어에게 지병이 있었다는 건 알고 계시죠? 얘기로는 들었지만 자세한 것까지는. 안자이는 둘째 손가락으로 자신의 머리를 툭툭 쳤다. 뇌종양이었어요. 차례차례 침범해서 이곳에 실려왔을 때는 이미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어떻게든 살려달라고 했지만 우리로서는 이미 손쓸 도리가 없었어요. 단 한 가지 방법만 빼고는. 그 방법이라는 게 바로 니시나는 서류에 시선을 던졌다. 네, 뇌 이식입니다. 안자이는 침착한 어조로 말했다. 다른 고양이의 뇌로 바꾸는 것이에요. 사파이어를 구할 방법은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아직 뇌 이식 기술이 확립되지 않았었고 우리가 실험한 3가지 사례도 실패였습니다. 그 당시 주인은 그래도 괜찮으니 일단 수술을 해달라고 하더군요. 비싼 값을 치르고 입수한 고양이인 만큼 자손을 남기기도 전에 보내고 싶지는 않았던 것이겠죠. 그 다음 문제는 이식할 뇌를 어디에서 조달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남겨진 시간도 그리 많지 않았어요. 그 주인이 직접 어디서든 떠돌이 고양이를 잡아오라고 부하 직원에게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하필 그런 때에 적합한 크기의 고양이가 눈에 띄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말씀드리는 것을 깜빡했지만 이식을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맞아야 하는데 크기도 그중 하나입니다. 두개골에 들어가지 않을 만큼 너무 커도 곤란하고 너무 작아도 안 되는 것이죠. 이래저래 초조해하던 때에 우연히 뛰어든 것이 차에 치여 빈사 상태에 빠진 고양이였습니다. 그 미용사 아가씨의 고양이군요. 목걸이는 채워져 있었지만 주인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내장이 파열돼서 살려낼 가망이 없었죠. 하지만 뇌는 기적적으로 무사했어요. 사파이어와의 적합성도 아주 높았고 우리는 수술을 하기로 전격 결정했습니다. 결과는 보기 좋게 성공.
안자이는 고개를 위아래로 2번 크게 끄덕였다. 네, 기대 이상의 성과가 나왔죠. 수술 후의 상태도 안정적이었습니다. 유감이었던 것은 정식 기록으로 남길 수 없었다라는 점입니다. 사파이어 같은 고양이는 이 세상에 없으니까 사진으로 찍으면 당장 정체가 드러나겠죠. 결국 발표하는 것에 대해 주인의 허가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안자이에 의하면 2달간의 입원 끝에 사파이어는 주인에게로 돌아갔다. 그렇게 된 일이었군요. 이걸로 여러 가지 수수께끼가 풀렸네요. 사파이어의 개성이 어느 시기부터 갑자기 변해버렸던 것도 이제야 이해가 되고. 고양이에게도 개성은 중요하죠. 안자이는 말했다. 사파이어 같은 경우가 아니었다면 뇌를 바꿔서라도 살리려는 주인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밖에 우리가 실시했던 이식수술은 어디까지나 연구 목적의 것뿐입니다. 그렇겠죠. 그나저나 그 뒤에 뇌 이식 연구는 진척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고양이에 대해서는 끝입니다. 우리 역할은 끝났어요. 무슨 말인지 몰라 니시나가 고개를 갸웃거리자 안자이는 비정한 웃음을 보였다. 최종 목적은 인간의 뇌 이식이에요. 고양이의 뇌는 그 형상이 인간과 아주 흡사하거든요. 그래서 뇌 연구 모델에 적합했던 것이죠. 인간의 뇌 이식. 그게 가능해지면 나이 든 사람이 뇌사한 젊은이의 몸을 빌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도 그저 꿈 같은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뭐 아직 한참 나중의 일이겠지만. 그렇게 말하고 안자이는 니시나를 힐끗 보았다. 그나저나 사파이어는 어떻게 됐죠? 그 아이는 미용사 아가씨에게 보냈어요. 그 아가씨라면 아마 애지중지 잘 길러주겠죠. 무엇보다 그 고양이가 유일하게 잘 따르는 사람이고 그 녀석에게도 분명 행복한 일일 거예요. 안자이는 그다지 표정을 바꾸지 않은 채 거참 다행이네요 라고만 말했다. 니시나가 그 기사를 인터넷에서 보게 된 것은 사파이어를 보내고 10달쯤 지났을 무렵이었다. 아내가 여보 이것 좀 봐 라면서 찾아준 것이다. 기사 제목은 전설의 파란 고양이 새끼가 줄줄이 새로운 비즈니스가 될까? 라는 것이었다. 내용을 읽어보고 깜짝 놀랐다. 사파이어의 피를 물려받은 새끼 고양이가 속속 태어났다는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새끼 고양이들은 모두 부친의 파란색 털을 물려받았다는 것이다. 사파이어의 주인, 즉 그 미쿠라는 아가씨가 인터뷰에 답하고 있었다. 새끼를 낳게 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근처 신사에서 떠돌던 고양이가 파란색 새끼를 낳았다는 말을 듣고 우리 고양이가 아빠라고 확신했죠. 매일같이 그 신사에 드나들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새끼 고양이들을 우리 집에서 기르기로 했는데 결국 모두 다 주인을 찾지 못했어요. 네, 정말 희귀한 고양이니까 꼭 사겠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뒤에 다른 암컷 고양이와 교배시켰더니 다시 파란색 새끼가 태어나서 그러는 사이에 자기네 암컷 고양이와 교배하게 해달라는 의뢰가 줄을 잇게 됐죠. 한 차례 교배 비용? 그건 비밀인데. 네, 덕분에 꽤 많은 비용을 받고 있어요. 단 교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페르시아 고양이끼리라면 유전자 문제로 파란색 새끼가 태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파란색 새끼 고양이는 모두 잡종입니다. 지금까지 태어난 새끼가 몇 마리냐고요? 글쎄요. 아마 50마리는 넘지 않을까요? 기사를 읽고 니시나는 이마를 탁 쳤다. 그렇구나. 잡종으로 했으면 성공이었던 건가? 브리더의 상식으로는 페르시아 고양이를 다른 종과 교배시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다. 그 선입견 때문에 여태껏 행운을 놓쳐버렸던 것이다. 미쿠의 얼굴이 떠올랐다. 참 잘해냈구나 라고 생각하는 한편으로 이나리에 대한 애정이 기적을 불렀는지도 모른다는 마음이 들었다. 뭐 됐다. 미쿠가 파란 털 고양이에게
마시멜로를 먹여주던 광경을 머릿속에 떠올리며 니시나는 저절로 입가에 웃음이 번졌다.